연휴 전 코스피가 5,500선에 안착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를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그 소장님은 설 연휴 때 장을 보거나 혹은 이제 차례상 차릴 때 같이 좀 참여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사전에 예. 미리 이제 선물 보내기 위해서 마트를 가요. 그러면 예년에 평균 늘 예. 극성수기잖아요. 예. 명절은. 그래서 이제 과일값, 육류값은 늘 비쌌어요. 근데 올해는 복병이 두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의외로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쌀값이요. 쌀값이 평년 대비 14%. 예. 그다음에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고등어 가격이 평년 대비 50% 넘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과일 가격은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귤 제철인데 귤값 좀 올랐고요. 사과는 여전히 비쌉니다. 딸기 제철인데도 좀 비싸요. 근데 배값은 지난해 워낙 배가 비쌌기 때문에 배값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마트에 가서 직접 과일 선물 세트 보면 야, 지난해나 비슷한데? 이런 느낌 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제주도까지 보내거든요. 예. 그런데 사전에 예약 배송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배가 눈에 안 보고 그냥 좀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사전 예약을 하는데 배가 한 박스에 6개, 7개 든 거예요. 그러면 배가 거의 뭐 이 볼링할 만큼 커요. 제기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9개나 10개들을 보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앞에는 이제 포장지 밖으로는 좀 보면 이제 윤기가 나지만 이게 저장용이잖아요. 예. 밑에 포장지 열어보면 상처가 있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꼭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여기 고등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봤더니 지금 수온이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획량 자체가 늘어서 대형 고등어가 좀 수확량이 줄었고요. 여기다가 우리는 수출은 늘어났는데 수입이 늘었어요. 수입, 고등어 어디 거 많이 먹느냐? 노르웨이산. 노르웨이산. 네. 예. 노르웨이가 어자운 보호를 이유로 수출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에다 이제 중국인들이 고등어 입맛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어를 좀 더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 설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오늘까지요. 할인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 많이 못 보신 분들은 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품목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이제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설 성수품 할인 지원을 오늘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재래시장 가서 방문하시고 이제 환급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절약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 가보시면 야 이게 지금 뭐 예년이나 지금이나 매 명절마다 정부는 역대급으로 할인한다라고 하는데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져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특히 지금 고환율 때문에 수입산이 다 비싸졌어요. 수입산은 국산보다 2배 이상 더 뛰었습니다. 예. 망고 찾으시는 분들, 파인애플 찾으시는 분들, 수입 쇠고기까지 가격이 전부 다 2자릿수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건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아쉽네요. 지금 뭐 이틀 정도 이제 연휴가 또 남았으니까 아직도 장 보신 분들 계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청와대가 설을 맞이해서 여러 분야의 주요 성과를 꼽아서 카드 뉴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맨 앞에 배치가 된 게 코스피 최고치 경신. 아무래도 이제 5,500선에 안착을 했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경제 성과로 꼽을 만하다라고 소장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 연초에 2,400선으로 출발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2026년 1월 22일이 5,000피를 돌파한 날이에요.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매번 이 방송을 하면서 그날은 기억될 수밖에 없는 날이고요. 예. 거기다가 5,000피 왔는데 5,500선까지 내친 김에 달렸거든요. 지난해 코스피가 75% 올랐어요. 전 세계 수익률 1위. 그다음에 올해 한 달 지금 보름 지났잖아요. 한 달 보름 지났는데 코스피가 30% 추가 오른 거예요. 예. 올해도 상승률 1위예요. 이렇게 2년째 우리나라가 상승률 1위 한 적은 없어요. 과거에도. 그때 역사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좀 맞아 떨어졌다. 유동성. 그리고 여기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굉장히 뭐 정부가 내세울 만한 역대 최고의 성과로 저는 분류하는데 뭐 하등에 뭐 기타 의견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증시가 파석지세로 오른 건 좋은데 내 지갑이 좀
좀 넉넉해졌느냐를 보면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K자형 양극화예요. 돈 번 사람은 돈 벌었어. 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갖고 있거나 현대차를 갖고 있거나 이런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그렇죠. 있지만 예. 그렇지 못한 중소형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 배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K자형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과연 이제 윗물이 이제 이 따뜻함이 아랫물로 좀 전가되면서 온기가 중소기업 내수 시장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뭐 코스닥도 보면 1000포인트 회복하면서 이제 4년 만에 1000스닥에 안착을 했는데 뭐 3000 시대까지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어떤가요? 코스피가 너무 파죽지세로 올라서 코스닥은 올랐나라고 하실 텐데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어요. 지난해 36%, 지난해 연초에 670선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11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르긴 올랐어요. 이렇게 3000스닥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유동성. 기관 투자 자금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 자금 15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체질 개선이에요. 너무 지금 동전주들이 너무 많아. 부실 기업들 빨리 퇴출시키고 시장 물갈이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코스피는 5,500선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대형주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조정받을 것 같기도 하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 좀 덜 올랐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뭐 바이오라든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AI, 반도체, 항공우주 이쪽 분야는 굉장히 좀 유망하거든요. 예.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 아마 테슬라가 이제 뭐 계속 항공우주 쪽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IPO를 시작하게 되면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좀비 기업 퇴출을 동전주는 퇴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상장 폐지 요건 강화와 더불어서 지배구조 개선이 좀 병행이 된다면 3천 코스닥 3천이 결코 먼 나라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코스닥에서 조금 몸집이 커지면 바로 이전 상장합니다. 알테오잔, 카카오, 네이버, 예. 셀트리온 다 빠지고 나면 코스피는 거의 지금 빈혈 상태예요. 너무 좋은 종목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의 한 40%, 50% 이상 빠져나가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 고질적인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략하는 이걸 어떻게 좀 패단을 좀 막아야 될 필요는 있어 예.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잠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8만 전자를 찍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20만 전자 혹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닉스까지 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아마 전교 1, 2등이 증시 전체, 학교 반 전체 평균을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40% 육박을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해 초 5만 3천 원이었다가 지금 18만 원을 예. 갖고요. 또 SK하이닉스도 17만 원대에서 지금 88만 원대예요. 장중이 이미 90만 원 넘어섰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모건 스테이니의 경우에는 1년 전 기억하실 거예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서 쥐뿌렸던 바로 예. 그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245조 원. 내년에는 매출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317조 원이에요. 이러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를 넘어섭니다. 예. 거기에다가 노무라도 일본계 증권사인데 굉장히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다소 좀 예. 부정적 이제 평가를 많이 내놓는데 노무라는 한술 더 떠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9만 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왕의 귀환,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보니까 현재의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만이에요. 업종만 고점을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 실적 폭발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에요. 예. 네. 근데 올해 1분기에 30조 원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칩에 들어가는 베타 루빈에 들어가는 HBM4라는 6세대 칩을 삼성전자가 의외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놨어요. 예. 이 시장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메모리 제왕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이재용 회장의 차 타는 밈 있잖아요. 예, 예. 빨리 올라타라고. 주가 이렇게 빨리 가니까 내년까지 아마 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런 목표 주가는 실적 전망치 정말 업황 호황으로 이어진다라는 전제를 한 시나리오예요. 그럼 앞으로는 정말로 주가가 3배 올랐잖아요. 실적도 3배 뛰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일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더 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반도체 수요 그리고 이제 HBM 이외에도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걸 납득할 만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는가 실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업종 내에서도 이제 옥석가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는 수시로 나오는 이제 AI 거품론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하고 모든 다른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계속 AI 버블론이 지금 재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단기 급등 이후 이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더 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정 시의 분할 매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지난해 5만 원이 지금 18만 원 갔어요. 3배 오를 것이다. 과거 수익률은 잊어라. 그만큼 오르고 눈높이 기대치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되 조금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나만 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B2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B2의 이제 장단점이 좀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정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계속해서 가속도를 높여주면 상당히 고수익을 노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고객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이 110조 원을 넘어섰고요. B2 규모 31조 원이에요.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실 굉장히 그동안은 변동성이 적은 장세였어요. 한국 증시는. 그런데 1월만 하더라도 2월 초만 하더라도 일주일 새 매도, 매수, 사이드카라고 해서 장중 지수가 5% 넘게 급등락하는 상황이 막 수차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승장에서 투자, B2했다,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라는 건 물론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조정이 오게 되면 반대 매매가 늘어나서 지수를 오히려 더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자제해야 되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특히나 이제 시장은 언제나 보면은 과열 뒤에는 분명히 숨고르기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기업 실적 전망치가 실제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조금 투자를 확인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우리 증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인데 일단 대외적으로도 큰 변수가 있긴 합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 재인상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대미투자 특별법을 이제 구성하기 위한 특위 구성이 맞춰졌고 그리고 이제 2월 말 3월 초 3월 9일 이전까지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라는 로드맵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대미투자 특별법만 미국의 이제 이 압박일 수 있느냐? 그 외에도 이제 비관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해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한미 FTA 때문에 제로였던 관세가 갑자기 25%로 올라가다 보니 7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25% 관세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올해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은 최대 10조 원, 11조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삼성 어쨌든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업체 동반 이제 침체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관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GM 한국 GM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첫 수설이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게 지금 특별법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비관세 장벽까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만 지금 한미 협상에서 우리는 농산물 수입 안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 얘기하고 있고요. 쌀 시장 개방 확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빅테크들, 구글,
이제 정밀지도 반출 허용해라, 망사용료 특별법 비차별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규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은 자동차 관세를 위한 이제 1차 관문, 1차 방어선이라면 설 연휴 이후 과연 우리가 이제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얼마나 지키면서도 자동차 관세를 좀 유의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부동산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집값 안정화 의지를 연일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실제로 매물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데이터, 빅데이터 업체는 아실에 따르면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물은 한 6만 2천여 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가 넘게 늘어난 건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가 지역이 밀집된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한강 벨트 중심으로 지금 매물이 서울 평균보다도 호가를 좀 수억 원 낮춘 급매물까지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골라 살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어쨌든 중개 유예 번복은 없다. 5월 9일까지 디데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써야 돼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잔금과 등기할 수 있는 넉 달, 6개월 여유는 좋지만 계약서 서명을 안 하게 되면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82.5%를 물어야 합니다. 네. 10억의 이익을 받았다면 단순 계산하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매수자들은 5월 전까지 급매물 사흘 마을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거래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마 이제 사흘 말까지는 매물 출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5월 9일까지 나온 이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 전반 핵심 지역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유예 시간 종료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 절벽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 절벽이 오르면 문제는 뭐냐? 이러면 전세 물건 자체 이게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플랜 B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보도를 보니까 다주택자에 세를 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이게 지금 전월세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채찍을 가하다가 당근책을 줬어요. 예.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함부로 내쫓기 힘들어요. 예, 예. 실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2년 정도 세 끼고 사는 걸 유예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가지가 맞물려요. 일단은 그동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 낀 매물은 좀 거래가 어려웠으니까 이번 기회에 팔아야지 하는 심리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거든요. 무주택자만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 좀 기다리면 5월 9일 전 이전에 나오는 급매물을 좀 잡아야지 하는데 근데 핵심 지역이라는 게 가격이 워낙 비싸요. 지금 10-15 대책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하더라도 15억 이상은 대출이 4억 원, 25억 이상은 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 예. 이걸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 부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갖고 가야 되느냐의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 보완책은 다주택자한테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터널을 마련해 줬다면 무주택자들한테는 핵심 진입적할 수 있는 어떤 틈새 시장을 좀 열어줬기 때문에 아마 이 거래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